알았어, 좀 늦게 드셨어. 아, 생. 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 기본소득 공유지 공유화 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다루는 주제가 우리 토마스 페인이 이제 기본소득 관련된 글을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기본소득론이 제도화되는 논쟁들이 있으면서 가장 핫한 주제,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핫한 주제를 지금 이 시간에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대가들이 다 오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가급적 이제 시간 짧아서 말을 좀 줄이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이 발표해 주실 텐데 제주대학교 이재섭 교수님께서 공동자원을 활용한 기본소득론의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기본적인 이론적 틀을 좀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호 소장님께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의 한계와 대안으로서의 토지 배당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 보유세와 대안으로서의 토지 배당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설계를 해주실 거고, 토지자유연구소의 이진수 연구위원님께서 토지 배당의 세부 내용과 이행 방안, 구체적인 이행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세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발표자들께서는 15분 정도 해주시고 그래야만 이제 토론 시간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수 교수님 발표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주도의 이제 공동자원, 커먼즈, 공유지 다양하게 이제 쓰이고 있고요. 어제 또 이 공유지와 기본소득과 관련된 뜨거운 논의도 있었고요. 그런 바탕으로 저는 제주도에서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지? 이것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질 수 있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고 그 얘기들을 좀 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것들이 제주도는 이렇다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저는 기본소득 딱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좀 드리는 게 제 오늘 발제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과 공동자원론, 커먼즈론이 갖고 있는 지향점들 중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공통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논의에서 사실은 차이점이 좀 부각되기도 했지만 결국 만났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뭔가 많은 포착점들이 있었던 것 아닐까? 그리고 특히 최근의 흐름들은 지역에서의 논의들이나 학교, 작은 단위에서 논의들이 있지만 기본소득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사실은 오히려 지역에서의 논의보다는 국가 단위의 좀 큰 단위의 논의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커먼즈 공유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계층화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우리가 고도를 기다리듯이 그냥 기본소득은 올 거야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들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역에서 늘 고민했던 것들이 주로는 이제 조세에 기반을 한 그러니까 우리 가장 먼저 시작됐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성남시의 청년 배당도 마찬가지고 조세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은 다 중단되거나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는 경험들 이게 사실은 이루어지긴 쉬웠지만 헤어지긴 더 쉽구나
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가졌고요. 사실은 또 충분성 논의가 기본소득에서 뭐 핵심 논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그러니까 시작도 어려운데 멀리 가기는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는 것들은 어디 있을까? 이제 그런 측면의 논의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커먼즈, 뭐 공유지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은 지구촌, 우리가 지금 지구 네트워크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지구 단위에서 다 같이 해야 될 자원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가 단위에서 뭐 뒤에서 토지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들 계시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도 뭐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국가 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 거라면, 그리고 아까 이 전 세션에서도 또 이제 다양한 플랫폼 자본이라든지 디지털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지만 뭐 구글세부터 어렵지만 주파세 다양한 논의들이 또 필요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읍면동 마을 공동체, 제가 또 오늘 마을 공동체 얘기를 할 건데요. 제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주도니까 가능하다. 거기는 공동자원, 커먼즈, 공유지가 너무 많다.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많다. 그럼 서울은 없을까? 저는 되묻고 싶고요. 제가 뭐 다양한 형태로 꼭 이게 기본소득이 아니라 주민자치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만나보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들어보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소수가 점하고 있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 수익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예를 들어 제주의 삼다수처럼 수익은 발생하지만 그 수익을 누가 쓰지? 어떻게 쓰지? 우리는 왜 모르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승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이제 제주도 마을의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 마을 같은 경우도 이 공동자원이 처음부터 잘 운영되고 늘 수익이 발생해서 왔던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도 굳이 4.3이 아니더라도 뭐 6.25 전쟁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말하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다양한 위기들을 경험했고요. 근데 제주에 있는 마을이라고 다 공유지를 잘 유지하고 잘 해온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마을에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잘하고 있는 마을들, 수익을 내고 있는 마을들, 공동체가 살아난 마을들, 그러니까 있던 공동체들이 많이 무너지고 쓰러졌는데 저기는 왜 잘하지? 왜 잘 유지될까?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 과거에 끊어졌던 공동체, 공유지, 커먼즈, 공동자원과의 관계가 다시 형성되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 이제 그런 시점에서 사실은 이것들을 다시 관리하고 유지하고 활용하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됐고, 그러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재미있는 것들은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또 n분의 1로 다 나누는 개념은 아니더라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공동자원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때로는 개인에게, 때로는 공공부조로, 때로는 공동체에게 그 수익들을 공동체의 룰에 따라서 잘 나눠서 운영해 와서 그것들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로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 마을들은 전 새로운 위기가 와도 결국 그 공동체가 그것들을 이겨낼 거라는 거죠. 다만 마을에서 사실은 기본소득 혹은 배당들을 기대하는 것들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마을들이 또 다른 공동자원과의 유기적인 관계들을 끌어왔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외부에서 들어와서 너희들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라는 것들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다양한 사례들을 갖고 왔지만 오늘 이 사례를 다 얘기하는 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제주도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해녀분들이 살고 계시는 수많은 마을들, 제주도 마을이라고 다 이렇게 바다밭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이 공유 수면, 그러니까 그 수면 자체는 국가의 소유 혹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간이지만 그것들에 대한 이용권과 관리권을 국가에서 그 마을 어촌계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공동의 어장을 가지고 마을의 규약이나 해녀 규약들, 어촌계의 규약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그 안에서 채취된 것들에 대한 수익금들을 나누는 규약들이 마을 단위로 다 있습니다. 어촌계 단위로 있고요. 거기서 좀 더 기본소득에 가까운 유형도 존재할 수 있고요. 이건 그냥 자기들끼리 조합끼리 나눠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들이 관리하는 공동자원의 흐름들,
이 결국 더 큰 단위로 넘어갔을 때 저는 그게 기본소득의 재원 혹은 공유지의 재원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작은 규모의 단위로 넘어갈 때마다 누가 주민이지? 누구에게 배당을 해줄 거야? 라는 폐쇄성 혹은 철저하게 권리만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책무, 그 사람이 무엇을 했어? 그러니까 왜 다이버는 해삼과 전복을 뜯으면 안 되고 혹은 지속적으로 뜯으면 안 되고 해녀는 가능해 하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공동체, 커먼즈를 이해하는 시각과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시각이 좀 다른 측면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 자원들을 누가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고 수익이 발생하게끔 하고 있는지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가시리 마을 같은 경우는 유채꽃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다녀보기도 하시고 가실 것 같아요. 그 마을 같은 경우도 다양한 위기가 있었고요.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거대한 공동 목장에 풍력 단지와 태양열 단지가 들어와서 얼마 전까지는 노인 배당도 실시했던 그런 마을이지만 최근에 이제 법 체계가 바뀌고 그곳은 마을회가 공동 목장을 소유한 게 아니라 조합이 갖고 있고 그 조합 구성원들은 200, 한 90명 정도, 그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맞으시면서 사실은 수익금이 그대로 세금으로 나가는 구조가 되어버려서 기존에 잘 운영하고 있던 노인배당도 사실 멈춘 상태고 다양한 갈등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마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 마을 공동체가 충분히 공동자원을 잘 활용해서 그 가치를 지금까지 다른 많은 마을들은 일부 조합원들이 그 수익금을 받아서 뭐 리조트를 만들고 골프장을 만들고 했다라면 여전히 그것들을 소수가 아닌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뭐 행원리도 거의 비슷한 사례인데 여기는 좀 더 마을이 약간 주식회사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모양새들을 띠고 있고요. 뭐 조천 선을 같은 경우는 배당은 없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관리하고 있는 마을들 해서 저희가 좀 유심히 보고 여기선 이 마을은 지속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이 마을의 특성은 이 마을의 그 이런 활동과 공동자원, 커먼즈에 대한 논의는 언제 시작됐냐? 이 마을에 있던 작은 분교가 폐교 위기, 12명의 학생으로 줄면서 폐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3, 40대가 다 육지로 떠나고 시로 떠나고 하면서 마을이 폐허가 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가진 건 없고, 근데 이 안에는 동백동산이라고 하는 산림청 소유의 오래전부터 이용하던 곶자왈이 있었거든요. 잃어버린 공동자원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런 측면에서 생태관광에 주목하고 이 마을의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개방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와도 좋아. 육지에서 와도 좋고 시에서 와도 좋고 서귀포에서 와도 좋아. 같이 뭔가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최근의 흐름들은 마을의 수익금이 생기면 마을 내의 돌봄의 문제까지 한번 우리가 해결해 보자. 그러니까 도에 국가에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해보자라는 논의들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제주도의 측면에서 보면은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주체들은 결국 지역에 있는 마을 소속이시고요. 그 마을에서 갖고 있는 공동자원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때로는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 지들끼리 어떻게 보면 다 받아 먹는 것 같긴 하지만 그들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결국 그들이 그런 마을의 공동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 일들과 흐름들이 제주도 자체를 제주도가 뭐 저는 꼭 관광의 섬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제주도의 공동자원들을 두루두루 잘 관리하는 하나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 마을의 역할들은 마을에서 끝나고 그러니까 도의 문제로 다시 쭉 넘어가면 그들이 잘 관리하면 되는데 그들만의 관리로 되는 건 아니겠죠.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전국이 쓰레기 더미로 사실은 몸살을 앓고 있고 제가 요즘에 그 쓰레기 매립장 관련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2016년 그러니까 관광객이 확 늘어나고 한 달 살기, 뭐 1년 살기 막 들어오시면서 여기 보시는 자료들을 보시듯이 제주도가 가구 수익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인데 물가 수준은 전국 최상위거든요.
근데 쓰레기 배출량은 이 전국 평균의 2배라는 거예요. 그걸 사실 누가 버렸겠냐는 거죠. 이 쓰레기 문제만 가지고도 사실은 제가 오늘 저녁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오늘은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다양한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환경기여금 얘기만 나오면 최근에도 이제 많은 뉴스에서 다시 반복되면서 댓글들이 무서워요. 이분들을 제가 실제로 만나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지금 교토에 가셔도 도쿄에 가셔도 예, 베네치아에 가셔도 다 내고 계세요. 환경기여금 다 내고 계신데 제주도는 기가 차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도 서울 오면 돈 내. 뭐 그런 식의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뭐 제주 공항이 한참 이게 국제공항의 모습인데요. 왼쪽 사진은. 예. 그리고 오른쪽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애월에 있는 가장 유명한 해안길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팻말 붙여놓고 해도 이렇고요.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제 문제들을 한 30년간 앓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부담금 명목에 입도세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제주의 자원을 지키고요. 제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제주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제주 도민들이 행복해지거나 돈을 벌지 않거든요. 제주 관광이 활성화되고 돈을 벌게 되면요. 그 돈은 결국 자본이 귀속되거나 대기업에 귀속되거나 국가에 귀속되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하고는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기여금이라든지 또 제주 지하수 같은 경우 여러분 삼다수가 편의점 가면 가장 비싸잖아요. 제주에 오시면 좀 저렴합니다. 마트에 가시면 더 저렴하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공동자원이라고 보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사실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뭐 얘기를 좀 정리하면요. 저는 이 국가 차원에서 조세로 지속적인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마을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연계된 어떤 공동자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단위에서 또 하나의 층을 이루고 제가 모르는 다양한 층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공동부의 기금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슬 교수님은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공유부를 다양한 이제 형태로 좀 작은 단위에서 좀 확장하는 그런 논의들을 좀 촉발을 시켜주신 것 같고요. 사실 뭐 우리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제 입도세 추진한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좀 기본소득으로 좀 전환을 하자 이런 논의도 있었고 또 삼다수 같은 지하수도 공유부로 좀 기본소득이 뭐 재원으로 삼아봐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또 그거보다 훨씬 좀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어촌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촌계 보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일본에 지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했잖아요. 바다가 사실 공유 자원인데 이 공유 자원을 더럽히는 주체한테 그 기본소득에 대한 이 부가를 물려야 돼요. 물려서 세계 시민 기본소득으로 쫙 낼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겠습니까? 자,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촌계 이야기하는 바람에. 예. 자, 다음으로는 우리 남교 소장님 한국적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한계와 대안으로서의 토지 배당 발표해 주시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더 크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저기죠. 네네. 안 네, 방금 소개받은 남교입니다. 그 PPT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서 7월 말까지 네, 7월 말까지 원고를 보내라 그래서 7월 말에 맞춰갖고 원고 보냈는데 급급해서 저하고 우리 뒤에 발표할 이진수 연구위원이
발표할 거는 이제 토지 배당과 관련된 건데요. 저는 이제 서론격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발표문과 두 개의 발표문은 올 가을에 나올 책, 저희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 배당, 이거의 원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페북에다가 그 책을 이제 초고를 썼다. 토마스 페인의 그 상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미국 독립운동에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그 책이 나오면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썼더니 한 저 패친이 토마스 페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 이렇게 뭐 이렇게 죽음이 아름답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힘든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십자가에 매달릴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목만 보시면 그 부동산 보유세, 토지 보유세 이것이 한계가 실현하기엔 너무 한계가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토지 배당이 대안으로 제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 본 논문의 목적인데요. 우리가 토지 보유세와 기본소득의 합이 토지 배당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주장할 수도 있고, 권리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배당을 해야 된다. 토지 보유세와 기본소득의 합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필요론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유세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유세가 어떤 사람은 그 공평한 세금이다. 그 형평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효율적인 세금이다. 그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은 되게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가 불평등의 해소인데 불평등 해소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다. 토지 소유 진위 계수가 해방 직후에는 0.73이었는데 지금은 면적으로 보면 0.916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보다 더 나빠진 상태고, 이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 있고, 아예 보유하지 않고 있는 40% 되는 세대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보유에서 토지 보유 자체는 결국 노리는 것은 이익인데 거기서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 예,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 제기고요. 근데 그 이익을 부동산에서 발생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고 또 차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가 가장 좋은 수단이다. 왜냐하면 토지 보유세는 토지 보유자에게 전가도 못한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게 거의 매우 힘들고, 그거를 결국엔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인식하니까 그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처분을 하든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토지라고 하는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사람이 소유하게 만들면서 그 비용, 어떤 게 이제 소득이라고 하면 수입 빼기 비용인데, 비용의 뒤에 빼기 비용을 크게 하니까 결국에는 소득 자체가 줄어든다. 그리고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발생할 지대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할인해서 합한 건데, 미래에 발생할 소득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땅값도 뛰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 줄어든다. 이런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쭉 설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토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투기가 일어나고 그러면 항상 토지 보유세 강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종부세 강화가 얘기가 나왔고, 보유세 강화 얘기가 나왔고, 참여정부에서도 그렇고,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토지 보유세 강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토지 보유세 강화 얘기가 나온 게 73년입니다. 우리 강남 개발하면서 땅값이 막 들썩들썩하니까 보유세 강화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비업무용 토지, 법인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나 사치성 토지에 대해서 중과하겠다라고 했는데 비례로 중과를 했죠. 0.4%, 0.6% 이런 세율. 또 골프장에는 0.4% 부과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높은 거는 아니고, 또 당시에 부과를 하려면 과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과표 자체가 낮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당 10만 원인데 실제 과표는 10,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0.4%를 곱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시가에는 0.04% 곱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토지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4년 말, 78년 말에도 토지 보유세는 이때는 이제 누진적으로 강화한다는 안을 냈지만 그렇게 또 효과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획기적인 세제가 들어온 게 뭐냐면 86년도에 토지 과다 보유세, 과다 인별 토지 과다 보유세는 개인이 소유한, 법인이 소유한 거를 과다하게 소유한 것을 합쳐서, 그 전까지는 물건에다가만 개별적으로 부과했는데 이제 개인이 소유한, 법인이 소유한 것을 합쳐서 부과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 이렇게 이제 부과를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뭐 공한지에 개인이 갖고 있는, 놀고 있는 땅이나 법인이 갖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비업무용 토지에만 부과했기 때문에 이 토지 과다 보유세가 엄청난 것 같지만 실제로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이 호랑이 같은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말에 투기가 다시 기승을 계속 부리자 이제 종합토지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종합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전국에 그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또 법인이 갖고 있는 것을 다 종합해서 합쳐서 하는 것처럼 이름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또 꼼수를 부린 게 뭐 주택이 깔고 있는 땅이나 그 나대지나 그거를 그 부분만 합쳐서 부과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합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합쳐서 부과하고, 빌딩이 깔고 있는 땅은 그것만 또 따로 합쳐서 부과하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아예 종합 토지세 대상이 되지 않는 농지 같은 것도 있었고요. 공장 용지 같은 건 거기에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종합 토지세였는데 하여튼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서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 공평한 과세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적게 보유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그 세율을 보면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뭐 이름이 참 복잡한데 이렇게 대상 토지를 분리해 가지고 종합합산에는 높게 부과하고 별도 합산에는 또 낮게 부과하고 분리과세 대상은 또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부과하니까 결국에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싶어 하겠죠, 자기 땅을. 그래서 입법 경쟁이 벌어져서 계속해서 2014년까지 보면은 한 30회 정도, 30회 넘게 이 과세 대상을 피하기 위한 입법 경쟁이, 로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또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이제는 종합토지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획기적인 것은 토지 과다 보유세, 종합토지세는 그 개인별 합산이었거든요. 인별 합산이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더 강화된 거죠. 사실은 부동산은 세대가 갖고 있죠. 뭐
개인별로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이게 맞는데 그런데 뭐 한계는 있었습니다. 종합토지세 그 구도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참여정부가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안에 이그 과표 현실화율, 과표를 바로 100%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과표에 60% 곱하고 70% 곱하는데 그 현실화율을 계속해서 높이는 거를 아예 법에다가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에 다 골고루 뿌려줬기 때문에 그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대못을 박았다. 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대못을. 왜냐하면 이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거나 아니면 없애버리면 지방 정부가 반대할 거라고 믿은 거죠. 예, 그래서 헌법보다 바꾸기 어렵다, 대못을 박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 대못이 거의 뽑혀버립니다. 네, 예, 못 뽑을 줄 알았는데 뽑아버려요. 예, 그래서 이 보유세 강화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그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뭐 우리 이명박 정부는 이 보유세를 후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과표의 현실화율도 멈춰버리게 하고 대상도 축소시키고 세율도 낮추는, 그래서 거의 대못을 거의 뽑다시피 했고,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다시 또 대못을 이렇게 조금 반 정도 박았습니다. 예, 근데 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뜨고 대못을 또 뽑는 입법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표를 보시면 보유세 실효세율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1995년에 0.15였는데 21년에 0.19, 겨우 19 가는데, 그러니까 0.15에서 0.19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과다 그 다주택자들에게 또 고액 주택 소유자에게 엄청난 보유세 강화를 했는데, 물론 그 자체도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하여튼 해서 0.19로 올라왔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니고요. 그맨 위에 보면은 캐나다가 0.87, 영국은 0.8, 일본은 0.52, 프랑스는 0.5, 미국은 1%가 넘습니다. 아버지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이 보유세 강화의 역사를 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 부담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부담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부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싫어하고 또 부담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무관심한, 그러나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필요한 토지 보유세가 강화돼야 투기를 차단하고 불평등을 그래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는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토지 보유세 강화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6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토지를 합산해야 된다. 개인이 갖고 있든 법인이 갖고 있든 모든 토지를 합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국세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느 일부 지역의 땅값이 뭐 대표적으로 강남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강남이 열심히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강남 중심 정책을 오랫동안 펼쳐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노력해서 올라갔으니 그것을 환수해서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또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유세는 단번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건물은 가볍게 해야 하고 토지는 무겁게 해야 되는데 우리 참여정부에서 그것을 좀 놓쳤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 또 고액 과다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저액 과소 보유자에게도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조세 저항 극복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지금 다른 나라에도 보면 이 보유세 실효세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OECD 보고서에서 보면은
IMF 보고서에 보면 자산 과세, 그중에 부동산의 보유세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세원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보고서는 계속 올라오지만 서구 선진국에서는 보유세가 이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예, 그거는 아마 이 재산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과다 보유 개인과 법인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저항 극복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필요로운 입장에서 나온 것이 토지 배당제이고 우리 이제 이준수 의원님이 발표하실 것처럼 하시는데요. 개인별 법인별로 모두 합산해서 과세해서 공평 과세를 확실히 확립하고 국민 전체에게 배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세 저항을 극복하게 됩니다. 90% 이상이 수혜자가 되니까요. 40%는 수혜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렇듯 토지 배당제는 토지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한 최선의 응답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모든 토지에 과세를 하면서 국민적 저항을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토지 배당이다. 라는 이제 논지의 말씀이셨고요. 그럼 토지 배당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지금 이제 이신수 연구위원님께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이신수 위원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토지자유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진수라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제가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또 좋은 의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초 제가 제출한 제목하고 약간 변경이 됐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도 네,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토지 배당, 이게 배당이란 말을 붙인 이유는 저희가 모든 국민이 국토의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듯이 국민에게 배당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토지 배당 이름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 배당, 이 토지 보유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국토 보유세라는, 그러니까 토지의 약간 공공성을 강조하는 약간 토지를 국토라고 해서 국토 보유세라는 이름으로도 있었고, 토지 이익 배당제는 그 지난 대선에서 처음 토지 배당이라는 이름이 약간 토지를 배당하는 건가? 약간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토지 이익을 한번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익 배당제라고 지난 대선 공약에서 그렇게 나갔었고, 토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네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국토보유세라고 하면은 단순히 세금이 뭐가 또 추가되는 건가? 약간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한테 공약으로 또 제시할 때 네이밍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 말고 또 좋은 이름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예, 일단 토론 때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저는 그 토지 배당 정책이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정치권에서 제안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는지를 저희가 최근에 그 민주당 대선에서 이렇게 제시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한번 좀 이렇게 훑어보고자 합니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공약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때 촛불 집회로 인해서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그 대선 경선에서 공약이 나갔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15조를 신설을 해서 연 1인당 연 3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공약을 해서 상당한 지지도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토지 배당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것도 이때 거의 틀이 갖춰졌었고요. 국토보유세를 신설을 하되 그 종부세를 폐지해서 종부세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재산세는 살려두되 그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는 국토보유세
환급하거나 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이 됐었고, 이때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안 되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경기연구원 차원에서 또 기본소득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연구원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분들이 또 이렇게 토지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를 다 소개는 못하지만 저와 저희 연구소에서 참여했던 이 경기연구원의 2022년 연구에서는 비례형과 누진형으로 나눠서 한번 이렇게 산정을 해봤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비례형하고 누진형인데요. 비례형 같은 경우에는 86%의 세대가 순수의 세대가 되면서 세율은 0.5%에서 4%까지. 근데 이 법정 세율이라서 이게 되게 높지만, 이게 토지에 대한 이게 실효세율로 가면은 0.18에서 2.4% 정도까지 가는 아주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해봤는데요. 그래서 최하로는 1인당 연간 25만 원에서 최대한 330만 원 정도까지 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률에 대해 거의 그 지대에다가 거의 다 과세할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이상까지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그 비례세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이렇게 순수의 세대는 적지만 누진세에 비해서 뭐 단순하거나 그리고 뭐 왜곡이 없다고 할까요? 그리고 형평성에서는 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2020년 연구에서 누진형의 경우에는 96% 세대가 순수해였는데요. 누진형 아무래도 그 상위 소유계층에 세금을 더 많이 매기다 보니까 그, 그, 그 순수의 가구는 더 비중은 늘어나게 되는데요. 좀 장점은 누진형의 장점으로 좀 더 넓은 지지 그룹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기업 등에는 조금 더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형은 그 좀 스펙트럼을 좁게 가져가서 두 번째 거는 법인에게 조금 감면해 주는 거, 세 번째는 누진도를 조금 감면해 주는 거에서 한 80만 원에서 연간 100만 원 정도까지를 이렇게 추산을 해봤었습니다. 2020년에 그게 경기연구원의 안이었고, 2021년에 또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기본소득당에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용해인 의원 중심으로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요건 연 80만 원 아니었고요. 누진세였는데 법인은 약간 낮은 그 세율로 누진도는 좀 낮은 것으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기재위에 그 상정이 됐었는데, 뭐 현실적으로 이게 통과되기는 좀 어렵겠죠. 저희가 계속해서 또 운동이나 또 정치인들이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재명 후보가 다시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가 돼서 공약으로 나갔었는데요. 이때 당시 금액을 이렇게 얼마를 토지 배당을 저희는 준비한 거는 50만 원을 일단 준비를 했었고, 근데 그게 뭐 공보물 같은데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공약집 세부 내용으로는 이 공약 세부 공약집인데요. 여기서는 토지 이익 배당과 탄소 배당을 재원으로 해서 연 25만 원에서 임기 말 연 100만 원까지 하겠다. 그리고 토지 이익 배당 관련해서는 세부 금액은 제시는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전 국민 그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이 정도로 했는데, 그 집집마다 나가는 공보물에는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것이 좀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그 대통령 선거의 그 경선 과정에서는 그래도 좀 토지 보유세나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그 최종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논의가 점점 사라지고 기본소득 논의가 좀 밀렸습니다. 그때 이것은 용해인 의원의 그런 기본소득 아니었고요. 구간은 세 구간으로 좀 단순화시킨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배당이 필요한 배경으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토지 가격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다른 GDP 대비 토지 시가총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다른 나라 한 2, 3배 정도인데 높아도 1배에서 3배인데 우리나라 한 5배 정도 되는 좀 높은 가격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OECD 모든 국가들이 다 토지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공개하고 있는 나라들만 해서 비교한 거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약 1경이 약간 넘는 1경 500조 원인데요. 그중에서 민간 토지는 약 80%인 8천조 원, 그리고 여기다가 한 실효세율 1%를 하면 국민당 한 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토지 소유 집중도는 아까 진위계수 말씀해 주셨는데 진위계수가 0. 네, 가액은 0.8, 면적은 0.9 정도로 매우 높고 상위 1%가 30% 가액 기준인데요. 상위 10%가 70%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가구 소득 진위 개수에 각 가구의 개별 소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을 때 보통의 임금 소득이 파란색 임금 소득이 불평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지난 2020년, 2021년 같이 부동산 소득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이 부동산 소득,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잠재 자본이득, 미실현 자본이득까지 포함한 걸 부동산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임금 소득보다 훨씬 많이 저희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2022년에 그 대선 준비를 하면서 만든 토지배당제안은 이전안과 차이점은 갑자기 모든 토지에 아까 그 기업 농지나 뭐 기업 토지 그런 이제 저세율로 감면이 많이 되는 그런데 똑같은 세율로 부과를 하게 되면은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그 토지 유형별로 그 과세 죄송합니다. 과표 현실화율을 달리해서 어 이렇게 서서히 나중에는 같은 세율로 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개인 토지 소유 자료를 기존 100분위 자료에서 10,000분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높은 그 고소득 그 비율의 좀 세수 추산 정확도를 개선을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소유주택 가액별로 순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토지 배당제는 기존 종부세를 없애고 토지에만 부과하는 토지세를 도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토지 유형별로 과표 반영 비율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달리 합니다. 그래서 논밭 과수원 임야 이런 데는 20%로 시작해서 이런 그 인별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모든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별 가격에 그 과표 반영 비율을 한번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요 세율을 곱해주게 됩니다. 토지 세율은 0.5에서 1.8%까지를 했고요. 이걸 합산한 다음에 여기서 세율이 나오면 거기서 요 기납부한 재산세는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은 시가 10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은 시가에 비해서 저희가 한 70%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봐서 주택의 공시가격은 7억, 거기서 토지 가격은 한 66% 정도 평균적으로 주택의 거기서 토지 부는 비율을 곱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여기 주택 부속 토지의 과표 반영 비율 초기 과표 반영 비율 90%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게 10억 주택의 경우에는 거기서 토지세를 매길 그 토지 과세 표준이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아까 그 세율을 적용을 하면은 한 16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부부 공동 소유로 해서 이렇게 반반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세는 내야 될 토지세는 내야 될 토지세가 160만 원, 거기서 재산세를 빼주면 71만 원이 총 내야 될 토지세가 됩니다. 그래서 4인 가구 월 1인당 50만 원이라서 200만 원이 이 가구가 총 받을 토지 배당액이고, 그래서 실제 순수액은 한 12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유 주택 시가별로 그리고 가구 원수별로 순수액을 정리한 표인데요. 초록색인 경우에는 순수액가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소유주택 시가 5억까지, 2인 가구는 17억까지, 3인 가구는 20억까지, 4인 가구는 24억까지 순수혜가 돼서 아주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순수혜가 되도록 저희가 목표를 삼아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근데 2인 가구는 공동 소유를 가정을 해서 좀 이렇게 많이 그 순수혜가 올라가는데 1인 가구는 5억 정도까지라서, 그래서 5억 넘어가는 서울에 집들도 많아서
물론 1인 가구가 이렇게 큰 평수 아파트 이게 저희가 가구 건수별로 실제 그 부동산 소유, 토지 소유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이거는 좀 추후 과제인데요.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질 텐데 어느 정도까지 이거 순수의 계층을 좀 늘릴 수가 있을지 요게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세대로 보면 95% 그리고 인구로 보면 90% 이상이 수혜 계층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땐 그 시군구별 토지 소유 그 분포 자료를 뭐 의원실 통해서 입수한 걸 바탕으로 분석을 했을 때 90% 이상의 서울에도 90% 이상 그리고 강남에도 70% 이상 세대는 순수의 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을 봤을 때는 법인은 한 전체의 10%가 납부 대상이 되고요. 초기에는 20%가 납부 대상이었는데 저희가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주듯이 법인에게는 기본소득은 지급은 안 하지만 법인의 저항을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법인에게 한 기본 세액 공제를 한 100만 원 정도를 줘서 기본 100만 원까지는 좀 깎아주는 것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한 20% 정도의 대상이 10% 정도로 줄고요. 네. 그래서 이거 점차 늘려나가는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낮게 했던 그 과표 반영 비율을 점점 이렇게 높이면은 저희가 거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100% 정도까지 올리면은 요 세율 체계로는 토지 실효세율 좀 여기는 0.48인데요. 토지 실효세율 0.5%에 연 100만 원 정도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이거 이거 매년 얼마나 늘려갈지는 좀 그 상황에 따라 좀 판단을 해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100만 원까지 실효세 0.5%까지 이렇게 늘려나가고 100만 원 이상까지 연 100만 원 이상까지도 늘려나갈 필요가 있으면은 세율을 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배당 설계 시 고려할 내용으로 누진도를 비슷하게 설계할 경우에는 세율을 강화해도 순수의 세대 비율은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기 법인하고 개인이 내는 세금 부담이 거의 한 반반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법인의 부담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조 원을 건다고 하면 15조는 법인에서 기업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면은 소비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의 이것이 또 상쇄가 되는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국민 1인당 월 10만 원 정도는 토지에서 배당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급 주기를 매년 할지 매월 할지 또 누진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법인 개인을 나눠서 법인을 조금 이렇게 세율을 저세율로 해줄지 기본소득 지급할 때 토지세를 이렇게 감면한 상태 그러니까 토지세를 상기해서 지급할지 아니면 토지세는 토지세대로 걷고 기본소득은 또 기본소득대로 지급할지 여러 요인을 이렇게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누진도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할 여지가 있고요. 기본소득의 일반적인 예상 효과가 있겠지만 토지세는 특별히 그러니까 주거비를 주택 가격을 하락 안정화시키는 데 따른 주거비 감소 또 이에 따른 출산율 증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의 보장이란 측면도 있겠고요. 그리고 기업의 부담이 또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도 분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 섬세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재정까지 추계를 다 해주셨습니다. 시나리오
상금 형태로 지불되다 보니까 이게 그 일반 소득세로 안 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때는 이것이 소득세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일단 마을 단위로 진행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여가 명확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과거의 기여들로 인해서 넘어온 부분들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이제 아까 이제 어촌계 얘기하시고 바다를 얘기하셨지만 그런 마을들의 대부분 할망바당이라는 게 있고 뭐 이장바당이라는 게 있고 학교바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공동체의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개인의 수익이기도 하고 그 어촌계에 있는 해녀들의 수익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현재까지 유지해 왔던 그 어르신들이 좀 더 수월하게 멀리 안 나가도 좋은 것들을 얻어오실 수 있게 하는 것들 혹은 뭐 온평부터 다양한 바다에서 학교가 불에 탔을 때 실제 그 곳에서 채취하는 미역은 학교를 위해서 다 쓸 거야. 뭐 그런 식의 이제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내부 안의 규율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은 사실은 여전히 그 바다가 이 마을의 바다들이 잘 운영되고 있고 그게 사실은 그 마을 자체에서의 기본소득을 배당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유지됐을 때 도 차원에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지금 기여금이나 뭐 삼다수 같은 경우도 결국 환경이 잘 유지되고 보존돼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의 지하수도 난리거든요. 그 관정들을 무차별적으로 파놓고 사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다수로 쓰는 비율은 1%가 채 안 되지만 뭐 농업용수라든지 다양한 부분의 문제들을 사실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이 사실은 이게 저는 이 시민배당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하수로 혹은 기여금으로 것들을 받아낼 수 있다라면 그게 이제 같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측면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고민을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 주신 의견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수익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지역 내에서 그렇게 돌아갔을 때 이것들을 이제 국가가 혹은 이게 실현 가능했을 때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제라는 것을 통해서 개발을 주셨고 이거를 이게 복지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보장 재원을 구성하는데 그게 또 기본소득 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서로 간에 벗어난다면 공동체 수익이라는 게 계속 그 소득 자체가 계속 확대된다면은 그런 공유제의 개발을 통해서 이거는 어떤 복지국가에서 이탈하는 거 아닌가 어찌 보면 기본소득하고는 또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던져보고. 저는 일단 이 커먼즈에서 바라보는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에서 바라보는 커먼즈가 조금 이제 차이점도 존재하고 이제 같은 교차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커먼즈를 이루고 생성하고 관리해온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목들은 사실은 기본소득과 별도로 사실은 유지됐을 때 사실은 그것들이 유지 관리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공동의 목들 공동부가 됐든 공유부가 됐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꼭 마을 단위에서만 가능할까? 혹은 뭐 읍면동 단위에서 가능할까? 뭐 제주시나 제주도 차원에서 가능할까? 이것들은 아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면 뭐 바다는 전 모두의 것이니까 뭐 오염수와 연결지어서 이 몫은 일부 빼서 뭐 세계 시민을 위한 거로 써야 될까? 그거에 대한 논의들은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권은 사실 그 지역에서 그 공동자원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력의 몫에 대한 뭐 인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각적 이제 개입을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직접 이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검명을 하시고 질문 하고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공유부가 제주도에 이렇게 있으니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주민들끼리 하면 된다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기도 하고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마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런 인식을 갖게 돼서 그거 우리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실제로 제주 도민이 공부가 있을 그 배당으로 해가지고 좀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 선생님 같은 분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것이 좀 잘 운영이 역동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배당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없지 않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배당이 아니라 뭐 가구별로 예를 들어서 많은 마을들이 풍력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그 마을에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누구까지 흔히 말해서 어디까지 줄 거지? 뭐 한 10년 산 사람 줄 거야? 20년 산 사람 이상 줄 거야? 혹은 뭐 이 마을에 얼마나 적을 두고 살고 있어? 늘 살고 있어? 이제 그런 것들. 가시리 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조합원이라는 기준이 1978년 이전에 태어난 자손들이 그 조합원의 자격을 물려받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가시리에 가서 열심히 닦고 쓸고 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보편적인 뭐 전기세나 뭐 중학교 자녀들까지 장학금들은 기존에 줬었는데 고등학생, 대학생이나 아니면 현물로 월 받기 위해서는 그 바운더리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행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을 제주도로 옮겨서 제가 지금 한 마을에 살고 있지만 저는 마을의 주민으로 행정으로 들어가지만 그 마을회에서 나를 인정해 줄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요. 공동자원이 많아서 수익이 발생하는 마을일수록 그 폐쇄성이 본인들은 15년만 살면 해줘 하는데 그 15년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장고도 같은 경우도 해산 배당을 한다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억한 20년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장고도에서 1,100만 원 받기 위해서 20년을 그 마을에서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뭐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자원이 갖고 있는 단 우리가 그 지점을 파헤치다 보면 사실 어려운 지점들이 전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점보다는 그렇게 그들이 노력을 해서 그 지역들이 잘 유지 발전된다면 더 큰 범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지하수 같은 경우만 가지고도 제가 논문을 썼었는데 지하수가 어쨌든 개발공사, 제주도 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민 모두의 자원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쓰는 물의 98% 여러분이 와서 제주도에서 물을 쓰시면 다 지하수예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매년 170억 정도를 도로 배당금식으로 돌려주거든요. 사실 더 많이 돌려줘야 되는 게 엄청난 수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밖에 안 주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170억 갖고 제가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절반만 쓰면 85억 정도만 쓰면 성남시에서 했던 경기도에서 했던 청년 기본소득을 다른 돈 받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삼다수만 가지고 그러니까 뭐 삼다수 배당이라고 해도 되고 삼다수 청년 배당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도민 누구도 알 수 없고 알려주지도 않고 일반 회계에 편입해서 그냥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매년 불용액들이 제주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멀리 보지 않고 당장 그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육지분들이 다 아시니까 저도 출신은 육지지만 그 환경기업은 같은 경우도 계속 도정들은 고민하고 있지만 내부 반발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이 와서 돈 많이 쓰신다고 제주도민이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뭐 저희가 차 막혀 힘들어 식당 가격 올라서 힘들어 다 힘든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 점들을 고민해보고 우리가 해외 유명한 관광지 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고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교토 가서 근데 그분들도 이제 그게 크긴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면세점, 그 다음에 뭐 카지노, 호텔, 그러니까 관광 수익들이 발생하면 거의 7, 80%는 서울에 계신 분들, 부산에 계신 분들, 뭐 그런 데서 다 수익이 가는 거지, 제주에 살고 있고 제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수익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게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좀 많죠. 예.
어제 기본소득을 DB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어제 공유지와 기본소득이랑 이번 세점 들으면서 경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재 선생님이랑 여기 계신 기본소득을 연구하시는 분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공유지 같은 경우에 관리하고 그거를 계속 가꾸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공유지론에서 의미가 있다고 어제 배웠었고, 근데 그랬을 때 공유지에 관리하고 그것을 계속 가꾸는 사람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천적인 공유라고 봤을 때 이 세상 모두 사람의 것이라면 자연이든 뭐 인공지능의 인간의 기술이든 데이터든, 그랬을 때 어제 서정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그 수익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는 방법 같이 조금 더 모두의 공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을 연구하시는 여기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기본소득을 배우면서 궁금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딱 토지 보유세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토지 가격에서 걷어든 세금을 기본소득을 쓸 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만 주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토마스 페인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은 인류 모두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항상 들었던 고민이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데이터든 토지든 어떤 국가의 사람의 것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혹시 기본소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남길 소장님 말씀 주시죠. 네, 그 기본소득을 한강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의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있고,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지역 단위에서 하는 논의들도 있는데, 그게 좀 순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초국적인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한 번에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기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도화한다고 했을 때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국가 단위, 왜냐하면 이제 세금 징수라는 문제가 있어서 국가 단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초국적인 차원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있고, 이제 그렇게 가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뭐였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공유부 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을 단위건 혹은 뭐 제주도 차원이건 다양한 차원에서의 배당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제주도의 어떤 특정 마을에서 고기 마을 사람들만, 물론 사실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조합원들이나 거기에 홀을 받은 사람들 뭐 이렇게 제한들이 있긴 한데, 이 배타성의 경계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일부는 그렇게 받고 일부는 이제 다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의 마을에서도 모으고 어디 풍력에서도 모으고 일반 조세에서도 기금으로 가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또 많은 이제 그래서 이제 공유부는 그냥 특정 천연 자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런 물건을 만드는 것도 사실 100% 내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지식을 또 내가 이 국가의 교육 시스템에 통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이런 것들을 익히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실 공유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금으로 모으면 사실 한 사람의 개인은 하나의 공유지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이제 N개의 공유지에서의 나는 N개의 공유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금들에서 뭐 예를 들어 10%, 뭐 20%, 30%를 정하면 그거를 한 통에 이제 모으는 거죠, 한 바구니에.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각각의 이름으로 시작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각각의 이름으로 뭐 국토보유세 혹은 토지이익 배당에 의한
기본소득, 뭐 탄소세 기본소득 이렇게 각각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명목에서 기본소득 이 공유부 기금으로 돈을 이제 다 모으고 그런 마을 단위에서 또 뭐 한 10%, 20% 이렇게 모으고 한 통에 모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전체의 n분의 1로 나누어 주는 방식.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어디 가시리 마을에서 조합원이다. 이제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 거기서 난 수익의 100% 중에서 50%는 이 마을 사람들한테 주고 그 중에서 뭐 10%, 20% 정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그럼 그거는 이제 전체 기금으로 내고 그러면 나는 마을에서도 50%를 받고 그다음에 이 기금에서 전체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기본소득으로도 받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부 기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겨서 흔히 말하듯이 예, 페인이 말하듯이 토지와 자연자원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인류 전체가 공동의 그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한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국토에 대한 권리도 있는 거죠. 아메리카에 대한 권리도 다 공통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정신을 실현하는 걸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영토가 있고 민족 국가 단위로 이렇게 이제 국가가 있고 그 국민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일국적 차원에서 조세적 방법으로 물론 소유권적 방법도 있겠지만 조세적 방법으로 하고 그것을 전 세계로 다른 나라로 확산시키는 저는 이제 그 이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님이 쓴 사명이 있는 나라인가요? 그 최근에 나온 책인데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바람이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토지배당, 저는 이제 토지배당에 이제 집중하니까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토지 문제도 해결하면서 배당을 해줘서 이런 어떤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나라야.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가 그걸 보고 배우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 사명이 있는 나라,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아서 수행하면 인류를 이롭게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일국적 차원에서 실현하고 그거를 확산시키고 다른 나라가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겨서가 항상 이렇게 미션을 이론과 실제를 이야기했어.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요. 그래서 예. 제가 알기로는 기본소득론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국토별수세나 이런 것들을 기본소득으로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질문에 이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몫은 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꼭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 일한 노동자도 소득에 기여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자들한테도 다 지급했어요. 다른 지자체, 뭐 지자체마다 다른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물론 이제 불법 체류자들은 지급을 못 받는 한계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다 지급했어요. 그래서 다 외국인과 관련된 어떤 저거 증명하면 다 지급했어요. 제주도는 네, 한 20년 살아야 지급하고 누구한테 지급할 것인가라는 것도 사실 좀 큰 문제. 맞아요. 일세가 올라가는 게 노동자 기여를 한 번은 맞잖아요. 그렇죠. 맞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 전공으로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복지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서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당한가를 이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소득의 권리가 이제 헌법적 차원에서 기본소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어떤 근거에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지가 좀 제가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토지 배당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전 세계적 지구인 모두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후 위기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고 또 데이터세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국가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약간 국내적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국민의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이 기본소득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제가 이제 논문을 읽어보니까 있다가 좀 사라진 느낌, 네, 한 19년, 20년도에 몇 번 논문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또 그런 법적인 논의가 좀 사라지고 정책적인 관점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토지 배당과 관련한 그런 어떤 그 권리라고 하면 이 토지 배당을 근거로 기본소득을 만약에 받는다면 이게 국민의 권리라고 한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헌법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조금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 기본소득 전공자가 우리 서정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간단히 해주시고 자세한 거는 따로 또 만나서. 네, 이 세션이 그런 세션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네, 하여튼 법학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해석론적으로 이제 치중되어 있는 한계가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훌륭하신 법학자 선생님들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만나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좀 여쭤보세요.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여기 또 우리 강남원 교수님도 와 계시고 유종선 교수님도 와 계신데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왔었고 또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토론도 있었고 또 우리 공부한 학생들의 또 진지한 질문들도 있어서 다양한 이제 논의들이 오고 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기본소득이 대가이신 우리 이 강남원 교수님과 유승 교수님과 와 계시는데 듣고 난 뭐 총평 겸 한 말씀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 듣고 오늘 20분 세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때 우리 이렇게 제가 소수파였던 것 같은 기억은 나요. 근데 어쨌든 법인 토지분 중에서 생산적인 용도로 생산적인 용도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이제 제 주장은 어쨌든 그때 김종인도 했었다. 생산적 비업무용 토지 팔아라고.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생산적인 용도 부분은 좀 이렇게 배당 액수가 작아지더라도 감면을 해주자라는 게 제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현실화할 때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럴 요소일 것 같아요. 네. 뭐 덧붙일 얘기는 없고요. 아무튼 이 남기업 소장께서 사명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공유부 배당이라든지 이런 또는 뭐 아무튼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전 지구적인 가버넌스도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전 지구적인 가버넌스가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국민국가로 돼 있는, 그래서 이 주권이 미치지 않는 데를 지금 할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적인 또 초국적인 그런 협력이 조금씩 되는 건 있죠. 이제 그런 거를 발전시키면서 전 지구적 기본소득에 대한 비전도 우리가 가질 수는 있는데, 당장에 그 얘기만 하면은 그건 뜬구름 잡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민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가 또 전 지구적으로 공헌하는 거다. 예. 다만 우리가 너무 폐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20년 이상 살았던 사람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경우도 그래서 이제 빰파리에서 같은 경우는 피지컬 레지던스, 그러니까 외국인 잠깐 여행하러 와가지고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나도 대한민국에 지금 있으니까 기본소득 달라, 그런 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세금도 내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기본소득의 권리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대한민국 사람도 이 납세의 의무와 기본소득의 권리는 같이 묶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만 더 이렇게 하자 보면, 세계 배당의 긴급한 필요성이 좀 생겨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에서 생기는 이제 배당인데, 탄소세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발제 중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공기업이 받는 수익의 일부를 이제 함께 배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2035년 정도에 만약 전기 부분에 탈탄소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한국만 탈탄소해서 한국 피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탈탄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10%는 국제 기구에서 유엔 같은 데서 협의를 할 것 같아요. 이건 제3세계 탄소 중립 재원으로 배당을 하자. 그래서 아마 그것도 역시 기후 클럽의 하나의 시스템이 될 거. 그래야 완성이 되니까요. 선진국 부분이 하면 한 탄소의 한 80%, 90%는 없애지만 후진국에서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성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3세계를 후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제3세계 배당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거든요. 아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진지하게 또 자유롭게 다양한 논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 단위에서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전 지구 기본소득까지 아주 큰 이제 이 상징까지 다 다룬 짧은 시간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 감사하고 즐거운 세계대회 계속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은 로비 지하 4층 저희 홀 앞에 있는 로비에서 도시락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홀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